양승태 대법원장은 네. 대법원장 하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대법원장 하기가 너무 아깝다. 아유, 왜 그러세요? 뭐 삼부요인인데. 하나씩 이제 문건이 이제, 문건에서 밝혀져 있지만은. 네. 여의도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네.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인.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문건이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하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이죠. 아마 저는 공작법조인이. 국정원장을 하면 제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차라리 듭니다. 대법원장 대신 국정원장이 어떠냐. 아유, 그 대법원장이나 판사는 우리 헌법 103조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랬는데 법률과 헌법과 법률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뭐 정치적 거래,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 103조를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법관은 정무적 판단과 권력과의 거래에 따라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이 헌법 103조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창조법률이에요, 창조법률. 양승태는 창조법률인이다. 그리고. 공작법률인.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협조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 법조인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걸까요? 이게 창조경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아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부할 거는 아부하고 거래할 거는 거부할 테니까 상고법원 이게 지금 우병우가 반대하고 법무부가 반대하니까 이거 좀 하게 해줘라. 대통령이 좀 이게 좀 하도록 지시 좀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법부의 치욕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구실구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무릎을 꿇고 행정 권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우리 그 상고법원만 하게 해주면 싹 다 협조할 테니까 그 중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심지어 창조경제마저도 우리가 협조하겠다. 근데 다만 우병우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설득을 해서 또 법무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쪽을 좀 움직여줘라. 누가 친박의 논리적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득 안 되니까 대통령 독대를 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도 필요한데 이런 정치는 하면 안 돼. 이건 공작 정치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헌 차장.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을 당시에도 유일하게 컴퓨터 제출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컴퓨터 제출을 해서 뜯어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제 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주장을 했다가 꼼수 해명이다라고 해서 또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2015년 6월 14일자 파일에 경향신문이 그런 파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문건에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문자로.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날짜의 문건이 있는 6월 거예요. 4일 파일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건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퇴직을 할 때 문건을 갖고 나왔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 돼버린 거죠. 경향신문이 일부러 이렇게 썼을까요? 임종원 처장이 어떻게 일부러 나오나. 그러지는 안 했겠죠. 일부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그때 생성했던 문건이 몇백 건이거든요. 몇백 건인데 자기가 휴대하지 않으면 어떤 며칠자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다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그 임종원 차장이 말이죠. 그 대법원에서 일하면서 소위 법원 행정처에서 본인이 일하면서 갖고 있었던 파일, 업무 기록, 그다음에 활동 내용 이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다면 그거는 실정법 위반이죠. 바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무상 기밀 누설죄도 성립하는 공무상 거죠. 기밀 누설. 이게 허가받고 나온 게 아닐 겁니다.
뒤로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그 파일들을 임의적으로 복사해서 갖고 나왔다. 야,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고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되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갖고 나오면 걸린다는 걸. 우선 그거보다는 일단 자기가 문제되는 문건이 들통이 안 나는 게 우선 급했겠죠. 아니, 판사들도 자기가 문제 생겼을 때 주돈 면밀하게 다 못해요. 판사들이 보이스피싱에 제일 잘 걸린다 그러잖아요. 어?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의 1위가 판사, 2위가 대학 교수. 그리고 사기를 제일 당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닥쳤을 때는 남들에 대해서 법률 상담은 잘해주지만 당장 그 본인이 닥쳤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주돈 면밀하게 못해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임종원 차장의 문건을 통해서 어쨌든 뒷거래, 일종의 상고법원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하나씩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고법원이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뒷거래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법원행정처에 그러니까, 지엄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상고법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 그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시작했다. 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컴플렉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에 지금 국민참여재판, 공판 중심주의라는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성태 대법원장은 그 업적을 능가할 업적을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대법원이 주류 판사들이 영원히 개성되는 어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고안한 거죠. 근데 상고법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면 그 직원들이 사장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직원들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일반 시민단체나 대한변협의 의견이에요. 대법관 늘려줘서 그 국민들의 그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대법원이 한 4만 건, 1년에 4만 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꼼꼼하게 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법원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대법관이 많아지면 자기 권위가 실추된다.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요 사건 한 4, 5% 정도 사건들만 처리하고 나머지 95% 사건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중간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처리하고 우리는 폼나고 중요 사건만 처리하자. 이 발상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최종 그 심은 최고의 그 판사인 대법원인데 한번 판결 받아보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우리 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도 그 법원은 최종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고법원은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법률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로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위헌이죠. 위헌적인 발상이죠. 위헌적 발상. 위헌적 발상이고 상고법원이 95%의 사건을 최종 판단을 한다면 우리 지금 대법원 최종 심을 하는 대법원은 구성에는 다 국회나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나 대통령이 다 관여하거든요. 대법관들은 국회에 다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상고법원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또 본인이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는 거네요. 양승태 대법원장 그렇죠.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최종 그 재판을 하는 그 법원이 국민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원리에도 반하는 거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왜 이걸 반대했을까요? 우선
우병우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반대한 이유는 네. 검찰하고 법원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상고법원이 대검찰청하고 비교되는 기관이고, 네. 그러면 대법원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고 대법원이 판결의 미명화에 실질적으로 정치를 다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검찰의 위상이 추락한다. 이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법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검찰 출신인 우병우는 원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고법원 결사 반대. 네. 이런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사법부의 통로는 우병우였는데 네. 우병우가 꽉 막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른바 이제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우회하는 전략을 쓴 건데.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이제 네. 만나서 직거래를 하려고 대통령을 했었던 움직이려면 그 길목에 우병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병우가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병우를 통하지 않고 만날 방법을 고안을 한 게 이정현을 통해서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그 직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거다. 독대를 해서 직거래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또 판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 물정 잘 모른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고, 참.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대통령을 했으니, 아이고, 이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앞에 이제 저희 기무사 얘기도 하고 또 이따가도 하겠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세력, 그렇죠. 그 세력의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세력은 지금도 심판받지 않고 있어요. 그럼요. 예? 그때 당시에 뭐 법원 행정처는 그 똑똑한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참. 독대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움직였잖아요. 이정현 의원이 실제로 실제 독대를 했는데 독대를 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양성 대변인 독대를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상고법원을 추진을 못했던 이유는 결국 인사권이죠. 상고법원을 대통령이 원래 뭐 임명하도록 고안돼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다 고안해버리면 사법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병우 그거는 우병우나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김기춘. 둘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검사 출신이고 그 뭐 조언은 뭐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봐요. 만나긴 만났어도 실제로 실행은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그 당시에 김기춘, 우병우 두 라인이 검찰 출신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었을 거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계획대로 실행할 수는 없었다. 얘기가 딱딱 맞네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그제에 대한 평가도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도저히 설득 불가능한 인물로 나오죠. 아니,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설득 불가능? 민변에. 회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그거잖아요. 청와대한테는 거래. 청와대는 거래. 그 다음 내부에 반대하는 판사들은 사찰. 그렇죠. 사찰해갖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고, 외부에서는 민변과 대한변협이 반대를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대한변협 전략에 관한 문건이 있고, 민변 대응 전략의 문건이 있는데, 저는 뭐 대한변협의 그 상고심 제도 개선 TF에 가서도 활동을 하고, 민변에서도 활동을 했었으니까,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저에 대한 평가. 제 양반은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설득 불가능한 인물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법업거사가 왜 통제 불가능? 그 다음에 또 이 통합진보당 그때 해산 판결 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시나리오를 막 작성을 해요. 법원 행정처에서. 이거를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 해주면 장단점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기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각하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다. 그 중에, 인용 판결을 할 경우에 장점으로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 등 그 반대 세력을 우군화시킬 수 있다. 갈로에서 이재화 변호사 등 이렇게 돼 있죠.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네. 관심 변호사. 아, 그래서 그 최근에 군인들 보면 관심사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변호사. 최근에 이제 기자들이 전화 와서 네. 아, 변호사님 존경한다고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 회유를 해도 안 넘어갔다. 우회해서 또 이렇게 깔때기를. 법원 행정처에서 문제 인물로 지금 기재를 해놓은 거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훈장 아니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대단히 갑자기 존경한다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이상한 저 대법원 판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진당 해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그 주체들이 관련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는데 뭐 숙사속도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법농단 자체를 어떻게 우리 법원과 그다음에 검찰과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지 다들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건가요? 이게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이 문제를 검찰도 일개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요. 검찰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런데 이거는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검찰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지금 대법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그 PC를 그대로 지금 제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검찰도요, 이 부분 수사를 못하면 검찰에 문 닫아야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 검찰 이렇게 할 거면 문 닫아라? 네. 지금 만약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지금 말만 수사 협조한다 그러고, 또 뭐 그 판사들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자꾸 이렇게 수사에 그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강제수사, 결국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는 영장 발부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법적 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몇 가지 이상한 기류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법원이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명희 사건, 그 다음에 조양호 사건, 그리고 이제 그 권력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줄줄이 풀어주고 있는 문제 하나가 문제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이 잘못된 재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상한 각오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가면은 오히려 더 욕만 먹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용기를 못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지금 13명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자마자 13명의 대법관들이 자기들은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했다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립되어 있습니까? 종전에 그 대법관들은 실제 이게 지금 사법농단의 한 축을 이뤘던 사람들이고. 기존의 대법관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고동 부장판사 이상의 지금 지금 수사 의뢰라든지 고발 부분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기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고 법원장들도 반대했잖아요. 부장판사들 다. 법원의 그 수뇌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수사 협조하는 부분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조직 내부에 있었던 일을 검찰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인식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류 말하자면 법원에서 판사들의 주류에서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보는 거죠. 주류 판사 흠집 내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립돼 있다. 근데 지금 사실 새로 대법관 3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네. 국회가 또 이제 속도를 안 내고 있어요. 예. 이것도 참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다 문제이긴 한데, 예. 그 자유한국당이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 김선수 변호사 등. 지금은 지방선거의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김선수 변호사가 3박자를 다 갖춘 분이라고 평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품이 훌륭하다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네. 거고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노동 전문 변호사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고 네. 단지 소수자를 위해서 변론했다는 걸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거리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소수자를 거죠. 위한 변론을 해야지 그러면 인권 변호사인데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같은 경우는 예. 50년대 이후에 전 인류 사상에 없어진 재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소수를 변론을 하는 것은 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같이 하셨던 거죠? 김선수 변호사님은 단장이고 제가 부단장이죠. 예. 단장, 부단장. 예. 예. 함께 활동하셨는데. 예. 그것도 지금 3분 중에 또 한 분은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 예. 대법관 너무 후보.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거를 강조하시는. 아니, 그렇게 아니라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어서. 대법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깜냥이 안 되죠. 왜 그러십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저는 이제 야전적인 성향이고. 누구 말을 잘 안 듣는. 대법원 스타일이 아니에요. 대법관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슨 스타일이십니까? 예?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죠.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 이후에 새롭게 들어선 법원, 그리고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내부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아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부할 거는 아부하고, 거리할 거는 거부할 테니까, 상고법원, 이게 지금 우병우가 반대하고 법무부가 반대하니까, 이거 좀 하게 해줘라. 대통령이 좀 이게 좀 하도록 지시 좀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치욕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구실구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무릎을 꿇고 행정 권력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우리 그 상고법원만 하게 해주면 싹 다 협조할 테니까, 그 중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심지어 창조경제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하겠다. 근데 다만 우병우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병우를 설득을 해서 또 법무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쪽을 좀 움직여줘라. 그러니까 누가 친박의 논리적으로 상고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득 안 되니까 대통령 독대를 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도 필요한데 이런 정치는 하면 안 돼. 이건 공작 정치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헌 차장.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 있었을 당시에도 유일하게 컴퓨터 제출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컴퓨터 제출을 해서 뜯어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어제 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주장을 했다가 꼬음수해명이다라고 해서 또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2015년 6월 14일자 파일에 경향신문이 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문건에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문자로.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날짜의 문건이 있는 6월 거예요. 4일 파일에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문건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퇴직을 할 때 문건을 갖고 나왔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 돼버린 거죠. 경향신문이 일부러 이렇게 썼을까요? 임종원 처장이 어떻게 나오나. 일부러 그러지는 안 했겠죠. 일부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그때 생성했던 문건이 뭐 몇백 건이거든요. 몇백 건인데 자기가 휴대하지 않으면 어떤 며칠자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다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그
그 임종원 차장이 말이죠. 예. 그 대법원에서 일하면서 예. 소위 법원 행정처에서 본인이 일하면서 갖고 있었던 파일, 예. 업무 기록, 네. 그다음에 활동 내용 이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다면 그거는 법률상 실정법 위반이죠. 바로 어떤 공공기록물법 위반이 될 예, 뿐만 아니라 그 기밀 그 공무상 기밀 누설죄도 성립하는 공무상 거죠. 기밀 누설. 이게 허가받고 예. 이거 나온 게 아닐 겁니다. 뒤로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 그렇죠. 그 파일들을 임의적으로 복사해서 네. 갖고 나왔다. 네. 야,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고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되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갖고 나오면 걸린다는 걸. 우선 그거보다는 일단 네. 자기가 문제되는 문건이 들통이 안 나는 게 우선 급했겠죠. 아니, 판사들도 네. 자기가 자기가 문제 생겼을 때 주도 면밀하게 다 못해요. 판사들이 보이스피싱에 제일 잘 걸린다 그러잖아요. 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양성태 대법원장은 네. 대법원장 하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입니다. 대법원장 하기가 너무 아깝다. 아유, 왜 그러세요? 뭐 사무요인인데. 하나씩 이제 문건이 이제 문건에서 밝혀져 있지만은 네. 여의도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네.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인 국정원보다 더 공작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문건이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하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이죠. 아마 저는 공작법조인이. 국정원장을 하면 제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차라리 듭니다. 대법원장 네, 대신 국정원장이 네. 어떠냐. 아유, 그 재취업을 대법원장이나 해야 판사는 네. 우리 헌법 103조에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네.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랬는데 네. 법률과 헌법과 법률은 뭐 온데간데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 거래,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네. 판결을 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성태 대법원장은 헌법 103조로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법관은 정무적 판단과 네. 권력과의 거래에 따라 정치적으로 심판한다. 이 헌법 103조를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해석해서. 네. 네. 창조법률이에요, 창조법률. 창조, 양승태는 창조법률인이다. 예? 그리고. 공작법률인. 예, 이거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협조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 예? 법조인이. 법조인이.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업인이에요, 기업인?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걸까요? 이게 창조경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네. 뭐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의 그 재판 청구권 실질적으로 보장하자. 네. 대법원이 한 4만 건, 1년에 4만 건 정도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꼼꼼하게 봐서 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대법원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대법관이 많아지면 자기 권위가 실추된다. 거꾸로 그러니까 예. 자기들은 주요 사건 그렇죠. 한 4, 5% 정도 사건들만 처리하고 네. 나머지 95% 사건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중간에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처리하고 우리는 폼나고 중요 사건만 처리하자. 이 발상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네. 자, 최종 그 심은 네. 최고의 그 판사인 대법원인데 한번 그렇죠. 판결 받아보겠다는 받아보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헌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헌법도 예. 법원은 최종 법원인 대법원과 예.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상고법원은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 법률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로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위헌이죠. 위헌적인 발상이죠. 위헌적 발상. 예. 위헌적 발상이고 예. 상고법원이 95%의 사건을 최종 판단을 한다면 네. 우리 지금 대법원 최종 심을 하는 대법원은 구성에는 예. 다 국회나 대통령, 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나 대통령이 다 관여하거든요. 대법관들은 국회에 다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보이스피싱의 1위가 판사, 2위가 대학 교수. 그리고 사기를 제일 당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닥쳤을 때는 네.
남들에 대해서 법률 상담은 잘 해주지만 당장 그 본인이 닥쳤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주도 면밀하게 못해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임종원 차장의 문건을 통해서 어쨌든 뒷거래, 일종의 상고법원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하나씩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상고법원이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뒷거래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법원행정처에 그러니까, 지엄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상고법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 그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시작했다. 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컴플렉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에 지금 국민참여재판, 공판 중심주의라는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양성태 대법원장은 그 업적을 능가할 업적을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자기가 물러나더라도 대법원이 주류 판사들이 영원히 개성되는 어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을 고안한 거죠. 근데 상고법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면 그 직원들이 사장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직원들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일반 시민단체나 대한변협의 의견이에요. 대법관 늘려줘서 그 국민